광복절 연휴에 남해안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그 피해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관련해서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보도를 전해드리면서 평년 여름철 강수량의 90%에 달하는 비가 3일 만에 쏟아졌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나 이례적인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일일 강수량으로 보더라도 그 기록적인 면에서 보면요. 역대 그 전국에 97개 공식 기록 기상 관측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역대 3위입니다. 역대 3위고 예. 1위와 2위가 2002년 태풍 루사 때 그 강원도 대관령 산간 지역이고요. 그렇게 되니까 태풍이 아닌 상황에서는 공식 기록 이후에 최고 기록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기상청 예보관도 200년 빈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예. 우리나라가 공식 기록을 집계한 게 서울은 1907년이고 네. 거제 지역은 5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0년 빈도라는 거는 숫자적인 확률 통계거든요. 50 몇 년 동안 집계한 기록으로 봤을 때 이거는 200년에 한 번 올 정도다. 네네. 하지만 이거는 수학적인 통계가 되는 부분이고요. 공식적이긴 하지만 여기서 기후 강도나 지금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우리 자체가 체감하는 10년 전과 지금 기후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예. 훨씬 더 강한 빈도로 이런 것들은 꼭 호우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후 형태 상태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겁니까? 일단 지형과 기후로만 말씀드리면 지형은 일단 바다와 육지 산간이 만나는 첫 거제도, 부산, 통영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태풍보다는 훨씬 약한 저기압대가 형성이 됩니다. 예. 저기압이 상승을 되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러니까 그 동해안 쪽의 고기압과 그다음에 대륙성 저기압 사이로 이른바 그 기류가 올라간 하층 제트의 바람길이 형성이 되는데요. 예. 이 고기압 쪽으로 정체가 되면서 시간 단위로 그 큰 비구름이 더군다나 여름철에 이제 태풍이 생성되는 이유도 따뜻한 기후 때문에 수온이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층 제트가 큰 비바람을 몰고 오는데 고기압 쪽으로 정체가 되면서 예. 지나가는 속도가 늦으면서 거제 통영 지역으로 집중 호우가 내리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기후가 되지만 이런 상황이 특히나 더 강조돼서 그 한 지역에 집중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지역에 집중된 이런 폭우. 그런데 시간당 100mm가 넘었다. 체감이 잘 안 돼요. 거제 시간당 124.5mm가 내렸다고 하는데 이거는 얼마나 위험한 강도입니까? 사실은 자주 맞닥뜨리지 않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데요. 일단은 그 훨씬 더 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로 운전을 하다가 예. 와이퍼를 아무리 켜도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운전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아, 가끔 있죠. 예. 정말 드문 경우죠. 예. 그게 시간당 30mm 정도로 봅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호우라고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시간당 30이면 그러면 앞이 안 보일 정도인 거네요. 와이퍼를 켜도 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쏟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거기다가 이제 시간당 100mm 상태가 수시간 계속 지속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재난적으로는 진짜 폭탄을 맞은 상태가 화재 정도가 아니고 폭탄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주택, 그 모든 우리가 인간이 갖춰놓은 인프라가 사실은 한계치를 초과한 시점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의 비가 내리면 현재 그 하수관이나 뭐 방제 시스템으로 감당이 가능한 정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그 비가 와도 차가 다닐 수 있는 것은 도로든 주택이든 배수 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배수 시설은 무한으로 설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계치를 두게 되는데요. 그게 일반적으로 시간당 50mm 그리고 또 더 강하게 갖추면 시간당 100mm로 봅니다. 그 이상은 설계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형적으로 어느 지역은 잠기지 않게 되겠지만 여기 경사지가 있는 고지대 같은 경우는요. 고지대에서 물이 흘러내리더라도 저지대는 더 위험하게 되겠지만 고지대도 움푹 패인 곳은 물이 고이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현재 상황 시간당 100mm가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요. 어느 곳이 위험하다 안전하다 구분할 수가 없다. 호우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장 피해야 되는 부분은 저렇게 물이 고이는 부분. 네네. 도로가 지금 배수 기능을 상실한 거잖아요. 네. 배수 기능을 상실한 도로는 그때부터 물그릇이 되는 겁니다. 위험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저런 곳은 진입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예. 반드시 우회하시고 그리고 이런 호우 상황에서는
정말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그런 그 이동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배수 시설이나 방제 시설을 더 확충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조심하는 게 제일 우선이 될 것 같은데요. 물을 고인 곳은 피하라 말고 다른 행동 요령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로 빚자면 예. 불은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럼요. 예. 불은 또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불을 가두는 방화문, 방화구역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우를 안 오게 할 수도 없고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호우를 다 포용할 수 있는 정도의 토목 건축 인프라를 갖출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하지만 우리가 갖춘 인프라가 제대로 됐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국민들과 기상청, 정부, 지자체에서의 긴밀한 관계가 협조가 됩니다. 저도 사실 밤에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뭐냐면 공식적인 기록이나 이런 집계들이 어제 오후 저녁부터는 사실 안 돼요. 예. 밤이라고 해서 재난이 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예. 그리고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업데이트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엔 저도 답답한 부분을 느꼈는데 당장 해당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모든 기관들을 사이트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긴밀한 서로 간의 정보 교류와 그리고 국민분들도 사전에 계속 휴대폰 사이트 홈페이지 같은 걸 어플 같은 걸 깔아두시고 행안부의 안전 디딤돌 추천드립니다. 깔아두시면은 정보를 계속 수집하셔서 위험을 대비하셔야 된다. 예.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예, 지난 사흘 동안 워낙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피해도 컸거든요.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재민은 아까 560명 정도로 집계가 예. 되셨고요. 그리고 현재는 오늘도 비가 예보는 있지만 그 남해안 전반적으로 걸쳐 비구름대가 걸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중적인 일시적인 소나기, 호우는 또 예보가 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비가 지나갔다고 해서 당장 위험이 해소된 부분이 아니고요. 호우 이후에 2차적인 붕괴. 지금 현재도 안타까운 사망자께서도 호우 자체의 물 때문이 아니고 예. 그에 따른 붕괴 때문에 안타까운 일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계속 상존하는 상태이고요. 예. 지금 현재는 또 출근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하천변 그리고 지방 도로에 아직 제보가 안 된 도로 유실 상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피해는 계속 어떤 형태로 생겨날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민 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이렇게 좀 살핌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일단 남해안 쪽에 호우특보는 다 해제가 된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짧은 시간 동안에 강한 비가 내렸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져 있을 것 같거든요. 2차 피해 우려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도요. 국가재난에서 산사태는 산림청이 중앙기관이 되는데 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 중에서 주의를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해당 지역에서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에서의 산림청 위기 예보는 좀 광역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지금 당장 사망자가 발생한 부분 그리고 비가 온 상태에서는요 48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예. 골고루 퍼졌던 비가 해당 지역에 집중됐지만 해당 지역 입장에서는 골고루 퍼졌던 비가 예. 낮고 위험한 곳으로 몰리게 돼 있고요. 예. 배수가 되면 상관없지만 침수된 상태에서 붕괴는 오히려 비가 그친 뒤에 몰리기 때문에 더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함수일이 떨어지는 2주까지도 위험하지만 당장 48시간은 어느 곳도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곳에는 붕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일단 오늘 내일 가장 위험하고 2주 동안은 그 비가 많이 내린 지역들은 좀 주의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산사태로 인해서 이번에 인명 피해도 발생했잖아요. 그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해서 뭐 사전 예측이라든지 경보가 제대로 작동한 겁니까? 사실 그렇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은 이제 해당 그 안타까운 사망자분 사례로 보게 예. 되면 일단은 집에서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 집 안에서 계시다가 사망한 사례잖아요. 예, 그래서 해당 부분의 사례에서는 또 뭐 면밀히 또 어떤 그 과정이 있어서 살펴봐야 되겠지만 말씀드린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산사태의 재난 주관이 국가적으로는 산림청입니다. 예. 저는 단순한 분배라고 봅니다. 산사태니까 산림청이다. 하지만 지금 저 맨션 아파트 뒤에 언덕을 산림청이 어떻게 살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자체도 살펴야 되겠고 하지만 재난의 주관이 재난은 우리는 분류를 합니다. 산사태를 분류하고 호우를 분류하고 지진을 분류합니다. 하지만 지진이 나면 붕괴가 되고 가스배관이 폭발하고 화재가 일어나겠죠. 이런 모든 재난들이 얽혀 있는데 각자의 기관들이 각자의 재난을 담당하다 보면 사각이 생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이 사례가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공백들이 많이 보이는 문제는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아파트 산사태가 아파트까지 덮친 사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문제점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대피 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고 뭐 전조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대피를 알리는 겁니까?
일단은 정부에서는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예. 매우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경북 지역 산사태도 그랬고 여러 가지 태풍 재난 상황에서 매우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강제 피난, 퇴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죽어가는 국민들을 강제히 끌어낼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은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렇죠. 예, 원칙이 되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소극적인 부분이 보이는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산불이 뒷산에 덮쳤는데 평생을 그곳에 거주하던 노인이 나는 이 집을 못 버린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버티는 영상도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요. 불이 닥치기 전의 상황에서 미리 유도하고 안내했으면 이동을 하기가 훨씬 더 편하셨겠죠.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재난 상황에서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재난 문자, 재난 방송에서 그치질 않고요. 네. 그 부분에 더해서 퇴피를 직접 물리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안타깝다고 말씀드린 부분, 예, 예. 정보의 제공의 인프라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현재는 아니다. 현재 사고는 그렇게 예. 보진 않는데 지난 산사태 사고에서 보듯이 적극적인 지자체의 행동 그리고 다른 국민들의 선제적인 대응, 네. 호응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럼 누적 강수량이나 집안 상태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사실은 그 선제적인 대응의 비용이 훨씬 적게 들죠. 우리가 산사태 위험지구라고 산림청에서 지역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산사태 위험지구라는 단어 자체는 그렇지 않은 지역은 안전지구냐 그렇지 않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막기 위한 토목적인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정말 위험한 부분을 조금 정해서 위험지역이라고 정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산사태 위험지역은 전과 후가 예산을 투입했을 때 효과는 냈습니다. 네네. 하지만 산사태가 나는 거를 막기 위한 비용보다 말씀하신 전조 증상이죠. 전조에 대한 부분도 물이 솟구친다, 예. 나무가 끊어진다. 이거는 전조가 아니고 시작된 거죠. 그 이전에 집안에 대해서 위성 정보로 위치를 탐색하고 예. 경사도, 그다음에 습도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시도들이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선진국이 이 정도로 하니까 우리도 선진국이라 이 정도 하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산지가 많고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잖아요. 예. 네네. 국토가 그만큼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안 하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예방 시설들을 갖춰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번에 산사태가 난 곳을 보면 그 터널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옆에 있는 비탈만에서도 산사태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지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밤에는 신고가 일단은 잘 없는 상태일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도로 유실 상태가 잘 알려지지 않게 되겠고요. 저는 산사태와 붕괴 이전에는 물이 솟구치는 흙탕물이 나오는 균열이 생기고 낙석이 되는 이런 예. 전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튼튼하게 지어진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정도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출근길이나 아니면 차량을 이용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되는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이동하실 때 저지대, 그다음에 지하차도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우회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이다. 발생된 게 아니고요. 위험한 상황이나 여건이면은 선제적으로 피하시기를 당부드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침수된 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도로 침수가 제일 우리가 선택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지역을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어떤 걸 기준으로 운전할 때 행동 요령을 잡으면 좋을까요? 네, 포괄적으로 운전도 말씀하셨지만 침수에서는 3cm를 얘기합니다. 네, 예. 가늠하기 좋은 길이죠. 차가 3cm 물이 차게 되면 예. 일단은 차바퀴 반 정도가 돼서 예. 차를 띄우게 되죠. 그리고 그 상태가 되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 전에 시동도 꺼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상황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도로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도 보시면 물이 막 솟구치고 있죠. 예. 저거는 맨홀에서 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맨홀 뚜껑이 열린 상태로 솟구치는데 저 말은 밑에 물을 빼야 될 맨홀에서 주석이처럼 물을 뿜어내고 있는 겁니다. 역류하고 있다는 네, 그렇습니다. 겁니까? 배수 기능을 상실했죠. 지금 보시면 인도와 차도를 경계하는 경계선 높이 정도까지 물이 찼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까지 물이 찼다는 것은 배수 기능을 상실했다는 기능입니다. 네. 말씀드린 도로가 물이 저 정도 찼다는 것은 그때부터 물그릇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피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이 흐르는 상태에서도 3cm 이상 저렇게 물이 강하게 흐르면 사람이 걷는데 매우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요. 예. 경사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 이전에 징후를 먼저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물이 어느 정도 차올라서 차를 버리고 대피를 하려고 할 때 물이 차 있기 때문에 감전도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일단은 물이라는 거는 저런 전기가 통하는
전도체가 되기 때문에 감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적인, 2차적인 상황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전주에 접근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상가분들께서는 도로변에 내놓은 이런 정기적인 설치물들을 가설물들을 치우시고 이런 대피가 필요하겠고요. 아, 예, 그리고 물이 잠긴 도로는 우리가 걷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예. 일단 흙탕물이기 때문에 밑에 안 보이잖아요. 아까처럼 같은 경우 이렇게 물이 솟구치는 맨홀 구멍 같은 게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위험한지 모르니까 흙탕물은 피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 비슷한 사고도 여러 차례 네.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일단은 30cm가 아니고 시동이 꺼지기 전에 15cm, 이 보도 차도 경계석이 안 보일 정도 높이가 되면 안전한 곳으로 고지대로 이동하셔서 그리고 대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사례가 없어서 다행인데요. 과거에 이런 포부 사례들을 보면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다가 사고를 네. 당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이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럴 때 행동 요령 어떻게 됩니까? 그냥 차를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 인터뷰 영상을 보면요. 아파트 단지가 지금 물이 잠기면서 차를 빼다가 차가 시동이 꺼져서 창문으로 탈출했다는 제보 영상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 한계선까지 갔던 거죠. 지금 과거에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그 포항 지역에서 그 사망사고, 안타까운 그렇죠. 사망사고도 그 침수 상태에서 차를 빼려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예. 우선순위가 있는 상태에서는 지하에 침수가 시작됐다. 그런 상태에서는 지하에 차를 빼러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예. 아, 그 이미 지하- 늦은 거.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차를 지하주차장에 대놨고 주변에 호우가 예상된다. 그럼 걱정이 되니까 빼겠다는 단계는 준비 단계가 되겠지만 항상 재난 사고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요. 예방 때 해야 되는 행동을 대응 때 하는 겁니다. 비가 오니까 논물을 보러 논물에 갔다 논둑이 무너져 가지고 다치고요. 예. 그다음에 호우가 범람하니까 축사에 사료를 주러 갔다가 호우에 휩쓸려 가고요. 그러니까 예방 때의 단계와 대응 때의 단계를 우리가 구분해서 행동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예방과 짧은 대응. 시간에 비가 막 쏟아질 때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하 차도거든요. 지하 차도 지나가다가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겹치게 되죠. 일단 물이 찬다는 얘기는 배수 기능을 상실하는 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평이 지하차도, 오송 네. 지하차도 사고에서도요. 하천이 범람하는 상태가 되면 무한대의 물이 밀고 들어옵니다. 무한대의 물이 밀고 들어온 상태에서 배수 펌프를 아무리 크게 갖출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천에 물을 뺄 수는 없잖아요. 하천에 물을 빼도 하천으로 버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처럼 지하차도에서 물이 차는 상황은 더구나 매우 위험한 상황을 알립니다. 그래서 도로에 물이 차는 지금 정도의 지하차도에 물이 차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요. 네. 예. 내가 있는 도시 인근에 물이 고이는 곳이 있다. 그럼 그런 상태가 되면 지하도, 저지대 이런 곳들은 우회하시고 피하시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대응도 살펴봤는데요. 아마 예보가 아주 정확하게 예언 수준으로 나온다면 이런 걸 대비할 필요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예보라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기 마련이고요. 그렇다면 예보 정확도보다는 선제 통제, 대피 이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되는 겁니까? 네, 제가 그 기상 전문가가 아닌데 기상을 감히 평가를 해보자면 기상청의 노력이 보입니다. 아, 예. 현재 기후가 극한적으로 오면서 올해까지도 이렇게 예편된 단계가 뭐냐면 과거에 주의보 경보 이전에 사전에 징후를 알리고요. 그다음에 예경보를 미리 알리고 그런 단계에서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호우가 오는 상태에서 재난 문자를 알립니다. 예. 자, 그렇기는 한데요. 일단 기상으로서의 한계점은 스케일의 문제입니다. 스케일이 매우 큰 스케일, 시놉틱 스케일, 큰 스케일에서는 예를 들어 뭐 태풍이 온다, 3일 후에 비가 온다, 그다음에 모레 비가 많이 올 것이다 알릴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거제 단위의 메조 스케일, 중간 스케일은 수십 킬로 정도의 범위를 예보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언처럼 하루 전에 알릴 수는 없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큰 비가 올 것이다를 예보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중간 스케일, 마이크로 스케일 단위로 재난 문자와 실시간 방송으로 알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요. 기상청 입장에서는 제대로 알리기만 하면 잘한 거죠. 근데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더 알고 싶으면 어떤 한 곳에서 이런 것들을 모아주는 정보가 필요한데요. 국가적인 단계에서는 매우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행안부 안전디딤돌 앱에 들어가면 이런 그 메조 스케일 이전 단계, 시놉틱 예, 예. 스케일까지는 정보가 나오는데 예. 그런데 이런 지자체 단위에서는 더 세부적인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재난 문자가 아까 폭탄 수십 통이라고 말씀을 예. 했는데요. 지자체와 기상청과 정부 행안부가 다 따로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면 예. 현재 단계에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많은 정보가 오게 되면 선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수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명확하고 간결하고 그리고 정말 더 효과적인
문자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직접 귀에다 대고 어떻게 말할 건지 예, 예.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4-5번보다 한 번이 더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명확한 한 번이 중요한 거죠. 방제 기준 자체도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 복합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상황인데 우리 방제는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네, 이런 기후 위기에 따른 복합 재난은 전 세계가 맞닥뜨린 문제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리고 선진국을 필두로 이런 재난 체계 거버넌스에 대한 재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동양과 서양적인 이유 때문인가요? 서구의 재난 체계와 우리 그 한중일의 재난 체계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 중국과 일본과 다른 면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먼저 선진국들에서 고민하고 있는 방향을 짚자면 재난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통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산림청에서 산불과 산사태를 주관하게 되면요. 산림청은 재난을 하는 재난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죠. 예. 산림을 운영하는 산림청에다가 산사태, 산불에 대한 재난을 맡기게 되면요. 재난에 대한 대비를 후순위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이거를 선수가 심판 보는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예. 선수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심판처럼 공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진국은 재난을 총괄하는 기관을 둡니다. 가까운 일본이 그렇고 그리고 미국 등 캐나다도 그렇습니다. 예, 예. 모든 재난을 총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40여 개가 넘는 재난이 각 기관들 정부 부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백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어떤 책임을 물으면 이번 큰 산불은 왜 큰 책임입니까? 입산자의 실화입니다. 예. 실화 하나로 그렇게 큰 국토가 타는 부분은 그 실화자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재난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재난을 우선시하는 그런 매우 강력한 기관이 필요하다.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예보의 한계가 있다면 대응과 대비가 훨씬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범정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